네, 매주 금요일 글로벌 시장의 이슈와 그다음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접속점을 찾아보는 시간. 네.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치와 경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 유착되면은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올해는 이 전 세계적으로 대선 선거 결과가 많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거들이 있었는지 좀 요약을 좀 부탁드려보죠. 올해 그 마지막 방송인데요. 사실 올해도 이슈가 됐습니다는 각국의 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는 정책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세계경제라든가 한국경제,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에 적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올해 선거 많이 치렀죠. 여러 선거가 치렀습니다는 최고 통수권자 관련해서는 올해 3월 달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했죠.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본과 중국의 이렇게 분쟁이 있을 당시에 대만에서 이렇게 총통의 연임 여부가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중간자 입장의 대만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중국과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인주 총통이 연임이 돼서 사실상 센카쿠를 중심으로 열도의 분쟁이 지속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다가 올해 11월 달에는 세계 G2 국가들 다시 말씀은 지난달 6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예상대로 대통령의 연임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당의 총서기로서 임명됐다는 것은 다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지금 많은 국제금융시장에 화제를 뿌리고 있죠. 역시 아베 신조가 역시 민주당이 경기 침체를 그렇게 극복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차피 구간이 명간이다 하는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자민당이 이렇게 재집권에 성공했고요. 우리나라도 19일 날 박근혜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국가들 보면 세계가 26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는 사실 이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금융시장이든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오늘 이 문제에 이렇게 경제정책 방향을 이렇게 점검하시면 내년도에 세계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자, 이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중심국이고 또 한국과 둘러싼 4강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연임에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연임에 성공하든 새롭게 당선되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로 보면 세계 중심국가다 보니까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바마 집권 2기 그 다음에 내년 3월 달에 시진핑 정부가 태어나면 결국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G2의 공식적 출범이다. G2는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를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는 공식적 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푸틴 이렇게 대통령도 동방정책을 표방하는 상태거든요. 동방정책은 아시겠습니다는 예전에 구소련이 아시아를 주도를 초점을 맞추는 이런 소위 피보트 아시아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에 가열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연구에서 나오는 2015년과 17년까지 이렇게 장기 보면 거기에 신냉전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이런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통상 환경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익히 아시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는 신보주 물결이 이게 글로벌 환율 전쟁과 같은 차원에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환율 전쟁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제 통화 질서에 있어서는 어떤 중심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의 지위도 상당 부분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는 관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결제 통화는 상당 부분 다국화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복스 통화 바스켓 시스템 이런 것이 사실 내년도에 국제 통화 질서에서는 많이 논의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신보호무역주의
그 주변 사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해서 이제 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바는 그 부분인데요. 이 우려되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내년도에도 그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의 그 상황을 변동시킬 수 있는 티핑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그 위기가 내년도에서 계속된다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시민혁명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많이 나타나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디스토피아에 해당되는 이런 그 경제 슬러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디스토피아 민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국가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탁해서 다른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디스토피아 같은 이러한 세계적 현안을 처리할 때는 글로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계 중심국 간의 갈등보다는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증시라든가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찾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4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오바마 정부의 집권 이기에는 두 가지 큰 리사이클링 정책과 리쇼링 정책을 추진할 그렇게 보이는데, 똑같은 각도에서 이것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중심국 간의 협조보다는 갈등이 상당히 심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계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고, 아마 어젠가요?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그 예산 편성에 경제운영 방책의 기본이 골격이 되는 이런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는 그 4% 봤습니다는 이것을 3%로 대폭적으로, 그것도 경기 부양 조치가 효과가 나타나야 3%가 이익될 수 있다 하는. 네. 그래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그림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이러한 그 밑그림을 1%포인트 정도 낮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이게 조정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세계 중심국가에서 갈등보다는 협력보다는 갈등이 간다는 차원에서 세계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한 그 성장률의 하향 전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야기 좀 해봅니다. 이 불편한 진실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뉴욕 월가에서는 이 페드의 연준의 양적 완화에 필적하는 일본의 이 아베 신조, 한문으로 하니까 안배 진삼 이렇게 되더군요. 네네. 네, 편안함을 2배, 3배 직역하면은 증가시켜야 되는데 불편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이야기인데 이 극단적인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환율 전쟁이 다시 불붙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그 미국과 중국이 경기의 그 정착률이라든가 더블 딥 문제, 트리플 딥 문제에서 증시의 이슈를 이렇게 미쳤습니다는 내년도에는 아마 진행작가에서 외환의 전문가시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본 문제가 만만치 않은 세계 증시의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역시 일본이라 하면 경제 위상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렇게 아베 센저가 극단적인 일본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러한 이기주로 치정하는 이런 것이 이 세계 증시에 상당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공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에서 보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사실 공인과 그 다음에 선진국은 자국만 이익을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그 선진국과 공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 강조하면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미칩니다. 그래서 왜 선진국으로 분리되느냐? 경제 위상이 높아지면 다른 국가의 입장도 감안해야지 진짜 신사다운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센저가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 이렇게 강조한다면 대단히 다른 국가에서는 피해를 미치는 거고, 또 신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에 손가락질 받게 되거든요. 지금의 그 아베 센저의 모습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원엔 환율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전에도 이렇게 진행자랑 같이 얘기했습니다는 네. 하루에도 10원씩 떨어지면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다 하더라도 경영 계획이 세우고 채산성 계획이 생기는데요. 하루에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관리 가정하지 못하는 변수에 의해서 10원씩 떨어지면 네. 한번 상반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원엔 환율이 100엔당 1,500원입니다. 네. 지금은 불과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1,200, 10원, 2번, 60원 이렇게 되면 30원대까지 왔군요. 이렇게 되면 30원대까지 좀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경영 계획이라는 게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차 같은 경우에는 6월 대비해서 20% 이상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자기의 자사의 어떤 경쟁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것이 뭐냐? 선진국의 신사국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에 많은 피해를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렇게 경기 문제가 세계 증시에 1년 내내 이슈가 됐습니다는 내년도에는 아마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을 특히 일본의 극우적인 환율 자국의 우선 주시 이 엔화 약세 문제를 도모하는 이것이 세계 증시의 하나의 커다란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외부에서의 그 시각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부분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죠. 4강 구도가 새 정부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 중간자에 속해 있는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분위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희처럼 국제금융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에 정부가 이렇게 정착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어떠한 이런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비교적 여러 가지 화제가 있기 때문에 화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각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한국의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세대 간 문제, 계층 간 문제, 지역 간 문제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해관계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된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의 대의지 이것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비교적 이런 이해관계에 중립적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점,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개혁 많이 외쳤지만 그동안 개혁을 외치다가 정권의 마지막 때에서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역시 해외 신에서 시각에서 보면 남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 새로운 여성 첫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출범되긴 전했습니다는 사실 새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해외 시각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짧게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은 위기가 와도 사실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내년 2월쯤에 출범하는데요. 다른 때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강 구도가 전부 새 정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출범 초기에 다른 정부의 출범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강 구도, 세계경제 중심을 이루고 새로운 정부에서 사실 그 해당 국가도 종전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처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밸런서 입장입니다. 중간자 입장입니다. 밸런스 입장이라는 것은 유로 위기가 풀어갈 때 배드 애플스와 굿 애플스, 경제 나쁜 국가와 경제 좋은 국가의 중간에 처해 있는 스페인과 마찬가지 국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제 여건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상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간자에 처해 있는 한국이 능동적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위상 이상으로 역할을 찾아갔을 거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수동적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샌드위치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미리미리 우리 대내 문제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4강 구도에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대내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공식적 입장이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